지금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그 IP와 관련돼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책 포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저희 또한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을 대신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입장인데 좀 이런 제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정부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 계신 분이 제 느낌으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오신 분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발명가 분도 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 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이 바뀌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제 실제 상황들을 이렇게 주시면 그거를 자꾸 모아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 두 번째 발표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IP 금융의 리스크 관리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항세훈 실장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기술 현물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양대학교의 이병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IP 관련해서 세제를 어떻게 좀 가볍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또는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IP 박스라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제안을 지식재산연구원의 김미옥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를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도 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발표는 이제 IP 금융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발표가 4개 다 끝나고 나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시면 그걸 자꾸 모아서 자꾸 이렇게 찔러 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으니까 인사는 그냥 가름하고 그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핸드아웃에서는 28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박정희 정부 이후로 대기업 중심의 이제 경제 성장 정책을 써와서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의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로 이렇게 묶이는 소위 4단형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몇몇 우수 기업을 골라서 삼성, LG, 현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기업이 커지면 막내 동생까지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현재에 들어와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님이 잘 됐는데 형님이 다 밖에다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 있는 막내 동생들이 같이 혜택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 경제의 핵심 하두는 뭐냐면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그다음에 혁신, 창의성 요런 유로 이제 키워드가 이제 프레임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의 이제 중소벤처기업, 즉 막내 동생이 지금 기존의 막내 동생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좀 뭔가 바뀌어서 저기 차고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누구처럼 그래서 한 불과 10년 이내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그야말로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가 바로 뭐냐면 이제 기술 혁신력이라는 거죠. 기술 혁신 역량. 그래서 그 기술은 또 특허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뭔가의 자금 조달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 그런 제도 있냐? 없죠. 왜냐하면 외국은 이미 시장 경제가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젤 클럽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들이 그거에 기인해서 모든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엔젤도 굉장히 미약하고 벤처 캐피탈은 이제 대여업자에 불과한 상황이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또 그쪽대로 따로 얘기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기업 베이스에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역량을 붐업시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조달돼서 소위 말하는 우수한 기술 혁신 기업과 좀비 그 중소벤처 기업을 좀 가르는 역할을 이 IP 금융이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29페이지를 보시면 뭐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그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금 조달 수단이 크게 보면 빌려주는 게 있고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투자, 보증, 그리고 매자닌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투자와 융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IP 금융에 관련돼서 이 대출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여기 교수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술 금융을 통해서 일부 돈이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 망했을 때 그 CEO가 너무 멍을 심하게 입어요. 뭐 지리산에 한 6개월 정도 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IP 금융에서도 그 대출 말고 투자 또는 출연 또는 이제 매자닌, 그러니까 투자와 융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그 들어간 회사에게 그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은행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이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뭐 망하고 나면 이제 담보는 없는 상태고, 기술금융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기술금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많이 하라고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또 다른 저가 이제 그 TF팀에 이제 그걸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기술금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보하고 보증을 잡아놓으면 그냥 안전빵으로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는데, 기술금융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소가 안 되면 은행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은행에 참여를 시켜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도 남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매자닌 방식, 그러니까 투자와 융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금융 상품의 지원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그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 내지는 이제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기존에 이제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융자 방식이죠. 융자인데 융자도 담보를 받거나 또는 기신보를 통한 보증을 받아서 안전빵 그 어떤 금융 제도를 운영을 해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은행 입장에서 이제 그런 안전빵 말고 기술 평가를 해서 거기에 기술의 어떤 파이낸싱이 들어가게끔 하라 그러니까 다들 겁이 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외국을 봐라.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데 없다.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성숙한 어떤 시장 경제가 워킹하는 그런 동네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어서 당분간은 이제 정부의 개입 부분에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기존 그 금융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술평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또 언제 되겠느냐? 또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꼭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고
언젠가는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그 시간이 또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이제 실제 상황이니까 그거는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에 대한 DB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은행 정산망 또는 기보신보와 은행이 연결된 그 금융권 연합 전산망에 의해서 모든 그 신용정보에 대한 DB들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동호를 치면 제가 카드가 몇 개가 있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에 있는 그 금융권들이 기술평가에 관련된, 기술정보에 관련된 DB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TCB, TDB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막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 초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바로 이게 또 제대로 또 워킹을 하려면 또 2, 3년이 또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행이 계속, 사실 이제 은행을 왜 흔들어야 되냐면 이제 이런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2004년도에 산업자원부, 당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장과의 공동 MOU를 맺고 기술이 좋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좀 선순환 굴러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그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민간 조직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 실패로 끝났는데 요번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왜 다르다고 보냐면 이제 금융위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데, 금융위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컨트롤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요번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은행을 흔들어야 중소벤처가 가장 많이 그 자금 조달의 그 주 창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의 어떤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은행을 이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제 기존에 은행도 사실 어려움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저금리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선진국이 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금리가 거의 이제 0%로 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업기업도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만 은행도 지금 이제 새로운 신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서 그걸 이 IP 금융에서 찾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려준 회사가 잘 돼도 은행이 그 이자만 받아갖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메자닌 방식,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투자와 융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품을 개발해서 중소벤처 기업에게도 그리고 창업 기업에게도 자금이 이제 선순환해서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은행과 기부의 어떤 그 수익 공동 수익 배분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들 또한 어떤 수익성을 내게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은행을 많이 참가시키게 되면 중소벤처와 바로 접점이 은행이거든요. 물론 기보신보 또 각종 정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포션은 굉장히 작아요. 사실 알고 보면 중소벤처 관련된 자금이 1년에 한 50조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10조 내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조는 은행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을 좀 이렇게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민간 조직이니까 명령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서 그 은행이 작동을 해서 그것이 창업기업이든 아니면 그 중소기업에게 어떤 그러니까 우수 중소기업에게, 우수 기술 중소기업 아니면 중소벤처 창업기업에게 좀비 말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아까 계속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좀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요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또 토론 시간에 또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세훈 실장님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IP 금융의 이제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자본시장 실장 맡고 있는 황세훈입니다. 아까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흥미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은행 내지는 그 IP 금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은행의 일선 업무가 아니라 은행의 후선 업무에 해당되는, 혹은 금융기관들의 후선 업무에 해당되겠죠. 물론 이제 사전적인 후선 업무가 될 수도 있겠고 사후적인 후선 업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융기관의 후선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금융의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IP 금융이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그 발표의 내용은 주로 이제 은행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IP 금융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금융 집단을 꼽으라면 당연히 은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 이제 자본 시장의 영역에서 IP 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소수 존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은행을 뺀다면 과연 IP 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IP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도 사실은 은행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IP 금융 확대에 있어서 1차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은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IP 금융이 확대됐을 때 은행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 요소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IP 금융이 확대되면 은행의 대출에 있어서의 부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은행이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도율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확립, 이것이 사실은 IP 금융에 있어서 IP 금융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가 정확히 체계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결국은 그 IP 금융과 관련된 가치평가의 체계, 정확한 가치평가의 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도율과 별도로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제 은행 개수, 법적 은행 개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개수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외국의 은행 지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이 몇 개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요. 이 4개 은행의 IP 금융, 그러니까 IP 관련 대출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IP 금융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들이 이 4개 대형 은행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위험도가 집중되는 현상들은 그 전체 거시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신용 리스크들을 유동화나 혹은 다른 그런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 혹은 자본 시장으로 일정 부분 이전시킴으로써 시장 전체의 내성, 충격에 대한 내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시스템의 확립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이 조금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그 정확성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IP 금융에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도대체 이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그 재산, 부가 창출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걸 평가해내는 것은 사실은 뭐 신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와 다양 이제 폭넓은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통해서 정확히는 못 맞추더라도 비슷하게 근사치를 추정해내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확립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IP 금융이 얼마나 부실화로 갈 수 있느냐, 혹은 IP 금융이 얼마나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제 최근 들어서 양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IP 금융, 그러니까 IP의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해보자. 그래서 뭐 TCB 그리고 TDB 이런 이제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TCB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기에는 그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해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샘플의 개수를 쌓아갈 때 결국은 굉장히 이렇게 그 비슷한 근사치로 나올 수 있지, 추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혹은 관리 방안의 마련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은행의 IP 금융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의 마련인데요. 은행이 지속적으로 IP 금융의 그 이제 그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은행의 부도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MB 정권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 녹색 금융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의 교체와 들어버려서 이제 그 추진력을 잃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은행들의 내지는 그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녹색 금융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 뭐 이쪽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녹색 금융과는 달리 이 IP 금융 쪽, 특히나 이제 벤처 이런 신생 기업들, 혁신 기업들을 위한 이런 쪽은 뭐 많은 대부분의 금융관계 종사자들도 이건 녹색 금융과는 다르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 향후에 새로운 성장 엔진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금융시장 종사자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게 된다면 이런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한 IP 금융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체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기준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의 내부적인 IP 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IP 금융 관련 부도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은행 여신 중에서 IP 금융의 비중을 설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이제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이제 IP 금융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은행들을 많이 쪼고 있거든요. 많이 해라라고. 그렇더니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존의 그 중소기업 관련 대출 금융들을 이거를 포장만 바꿔서 IP 금융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이제 통계로 그쪽으로 잡아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정한 IP 금융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해당되는 만큼 이제 금융을 지원하는 뭐 그러한 방식이니까 사실은 이러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IP 금융만을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새로이 순수하게 기술에 기반한
기술이 가진 가치를 담보로 해서 제공되는 그런 IP 금융, 그런 이제 금융 규모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유동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은행보다는 사실은 자본시장이 리스크의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은 많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쉽게 말해서 4개의 은행이 그 리스크를 모두 다 떠안아야 되지만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200개 정도의 기관 투자가 주요 메이저 기관 투자가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 200개 기관 정도에다가 이 리스크들을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IP 금융, IP 관련 그런 이제 대출들을 그 자본시장의 영역으로 이전을 해서 유동화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증권화를 시키고 이 증권을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만들므로써 그 관련 리스크들을 충분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내성도 당연히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금융기관들의 역할도 충분히 그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여기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IP 관련 금융들을 그 유동화로 이렇게 이전시켜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은 애써서 IP 관련 금융 이렇게 가치 평가해서 평가까지 다 해서 우리가 대출을 일으켰는데 이 대출을 왜 너네한테 넘겨줘야 되니? 이 부분이 아직 이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유동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분산 리스크 분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황세현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간단히 뭐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은행이 일단 받아서 그걸 또 다시 200개의 어떤 그 자본 참여 기관에게 쪼개가지면 이제 위험을 이제 쪼개지면 굉장히 줄거든요. 그 어떤 그 승수 효과에서 반대로 줄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중소벤처 이쪽에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병희 교수님께서 특허를 기술 가차하면 얼마 금액이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자본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기술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회계 장부상을 일단 그 자본금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현물 출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현물화했을 때와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이슈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그 큰 이슈는 그 현물 출자를 하는 전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제 기술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술 가치 평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 현물화했을 때의 그 절차상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말씀을 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큰 이슈로는 정말로 이제 그 대학이나 기업이 보유한 그 특허를 이제 출원하고 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기술 가치 평가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로 먼저 이제 기술 가치 평가의 그 주체인 그 평가 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해마다 조금 변동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9개, 10개 내외의 그 정부가 지정한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관들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이제 영역을 보면 산업별로 대충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이 물론 뭐 특정 평가 기관에서 아주 특정 산업 분야만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뭐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한 뭐 물론 기간 따라 좀 가격 차이는 조금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균 뭐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거는 평가 기관마다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2천만 원이라는 그 평가 그 사실은 의뢰 비용 수수료가 사실 신생 벤처한테는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상의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위한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이제 개량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회계 분야나 재무 분야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치 평가 기법으로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딱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량화 기법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을 특히 이제 기술의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분명히 정량 평가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한계가 있는 거는 뭐 다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가치 평가 후에 이제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대학기술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주회사가 저희 다시 이제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협력단으로부터 이제 출자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보유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자회사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6개월밖에 법원에서 인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밖에 이제 저희가 그 6개월 내에 반드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설립하려고 하는 자회사와 이제 이 지주회사 간에 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갖고 그 출자가 약간 연기가 됐다. 이러면 이제 6개월 기간이 지나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이 비용과 시간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약간의 지금 절차상의 그런 좀 경직된 분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히 특허가 이제 잘 사실은 등록이 되고 가치를 이제 보호받아야 될 텐데 뭐 물론 뭐 정부에서 DB를 특허청 같은 데서 DB를 통해서 특허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뭐 주요 이제 특허 보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학이라든지 정부 출연 기관 뭐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특허가 사실은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허를 이렇게 필요한 특허가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필요한 특허를 이렇게 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혹시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뭐 특허 맵을 한번 해보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전문 뭐 컨설팅회사나 전문 이제 뭐 법률회사 특허 법률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또 상당히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에 특허를 분석하고 자기 특허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특허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출원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뭐 국내 특허가에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개별 국가에 대한 특허 등록하기 전에 그 PCT라는 그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PCT에 먼저 출연을 하는데요. 그때부터도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철저한 조사나 아니면은 체계적인 뭐 전략이나 이게 없는 상태에서 먼저 특허 출원 상태에서도 빨리 이제 기술을 이 현물 가치 평가를 받고 그 가치 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물 출자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자. 많은 뭐 이런 아직 특허가 완전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 단계에서도 회사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설립되고 심지어는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고 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특허가 문제없이 다 등록이 되면 뭐 모든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특허가 제대로 등록이 안 됐을 때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술 평가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를 조금 더 증가하는 것도 좀 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전문성을 좀 더 증대를 시켜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조금 좀 줄여주면 또 특히 소규모 신생 벤처기업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할 때 비용이 아까 상당히 있으니까 물론 뭐 요즘 또 그 벤처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원이 특허에 관련된 이런 지원 같은 게 많이 있는 가치 평가에 관련된 그 지원 조금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신생 벤처 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생 벤처 기업이 1회에 한해서 가치 평가를 받을 때는 정부에서 사실은 아주 신속하게 전액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할 때에 있어서도 정량적인 게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후에라도 그 평가가 끝났을 때 다른 좀 제3의 그 좀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 가치의 정확성에 대해서 다시 검증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하면 앞으로 기술을 이용한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를 이제 아까 뭐 DB를 구축을 하고 뭐 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뭐 대학이면 대학을 다 묶어서 아니면 뭐 정부 출연 기관은 정부 출연 기관을 다 묶어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노비즈 같이 특별한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에 관련된 뭐 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중진공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서 이 기술의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보호하고 가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특허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허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등록에 있어서는 뭐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해서 최대 좀 무료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좀 신속하게 그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혹시 미래에 있을 그 여러 가지 특허 뭐 분쟁이라든지 뭐 특허 침해에 따른 그런 피해를 아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허가 완전히 등록되지 않고 출원 상태에서도 그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고 사업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허가 아직 완전히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뭐 등기부 등본이라도 아니면은 뭐 재무제표도 어느 상태로든 여하튼 외부 기관들이 봤을 때 조금 알 수 있을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사후 후에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제약으로 그게 좀 뭐 제약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떤 이런 경험을 지금 딱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기업가 특허를 뭐 출연했을 때 당시에 그 기업가는 절대로 그게 특허가 안 될 거라는 일종의 뭐 사기의 목적으로 한 건 절대로 아닌데 정말로 의도하지 않게 그 특허가 출연이 안 된 특허가 이제 거절이 되는 거죠. 특허가 이제 절대로 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그걸 특허가 당연히 등록될 거를 알고 그 기술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하고 그 단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병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대학의 이제 기술 지주 회사의 기술 현물 출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개선 방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번 팀은 굉장히 빨리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 김묘 박사님께서 그 IP 관련돼서 면세 내지 감세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세제 시스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미옥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세션인데요. 이제 양 교수님께서는 이제 IP 금융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황 실장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그 뒷단의 얘기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 가운데 방법론으로서 특허의 이제 자본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거랑은 조금은 다른 얘기고요. 약간 텍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 제도가 건의를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조세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IP 측면에서는 그렇게 메인 분야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국가에서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이제 방법론 측면에서도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뭐 가속상각 대상으로 이제 해서 비용을 보다 빨리 떨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세제 우대, 그리고 이제 특허를 취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오가는 부분인데, 이제 특허 박스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특허 소득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IP 측면에서도 이제 조세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세라고 하는 게 이제 국내 이제 내수 측면에서는 이제 IP 환경을 좀 더 개선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보자면 이 텍스 자체를 컴피티션의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특허를 양도할 때 이제 그 특허를 이제 등록한다거나 할 때 있어서 좀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의 아이템 이런 거를 조세로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특허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입을 한 후에 영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다국적 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허를 이제 등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IP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조세 지원 제도를 보면은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R&D 조세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소액에 너무 많은 기업에게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수 기업에게 보다 장기적으로 이제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과연 이 IP 조세 지원 제도라는 게 누가 받는 거냐? 결국에는 이제 문의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창업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에는 이 베니핏을 누리는 것은 결국엔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또 연구개발 세제에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제 혜택,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 주는 거를, 그래서 일몰제 때 대기업에게 그런 어떤 혜택이 기울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없어질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스콥을 좁혀서 이제 중소기업에게 이제 스콥을 좁혀서 다시 이제 법령이 이제 개정이 되는 그러한 일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술 이전 대상 기업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만약에 법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많지가 않더라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허 박스 제도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나 이제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메인 컨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허 소득 혜택에 대해서, 특허로 인해서 소득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강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포럼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컴 자체가 이제 발생하기까지의 타임렉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한들 이제 어떤 큰 베니핏을 얻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주셨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 제가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소 창업 기업에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제안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특허 이제 관리 비용입니다. 특허 관련 비용. 특허 관련 비용이 현재로는 이제 연구 개발비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특허 관련 비용, 뭐 특허를 등록한다거나 이제 뭐 보호한다거나 신청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개발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사실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부분인데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유 본부장님께서는 뭐 주식재산 서비스 정보 뭐 구매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 지원을 주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아예 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자라는 어떤 주장입니다. 현재 뭐 수도권 이외에다가 회사를 창업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세액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과 또 중소 창업 기업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둘 다 이제 모두 이제 좋은 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창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건의를 하는 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나리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로는 유권상에서는 이제 등록 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 있어서는 이제 직무 발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단계에 있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현재로는 이제 등록에 있어서만 보상금이 이제 혜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이제 단계에 대해서 제한을 풀어서 이제 명문화하여 이제 직무 발명에 관련된 어떤 소득에 있어서는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 박사님의 그 이제 IP 관련돼서 이제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이제 건의 사항들을 이제 들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네 가지의 어떤 정책 건의안들 또는 아이디어가 이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어떤 공통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 그 발표자가 발표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뭐 더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뭐 또 궁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이 세제 관련 이제 지원 이제 개선 방안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산업부나 이제 특허청에서는 이제 IP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러 소득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면 원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걸 좀 줄여보자라고 이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제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기획재정부 이쪽에서는 그 이제 요새 세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이걸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시면 뭐 산업부나 특허청에서는 이제 계속 어떤 기술 발명자가 갖게 되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이 갖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 감세 내지 면세 아니면 절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이제 세금이 워낙 안 거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도와주고 있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뭐 공무원 이제 작은 정부는 항상 필요한 내용인데 예, 그게 잘 네. 예, 그게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손을 들어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자유롭게 다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좀 언리즈블하게 근거 없이 가격이 책정돼 게 있다는 거. IP를 가치 평가를 하는데 1,500에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달라 그러는데 슈퍼컴퓨터를 뭐에다 쓰려고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지식재산의 그 어떤 아이디어들은 슈퍼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양부, 가부가 한 70, 80% 이상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목업을 해서 무슨 뭐 진짜 시제품을 만들어서 뭐 테스트베드에다 놓고 흔들어보고 잡아들여보고 떨어뜨려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인증하는 시스템은 아마 19세기 그 케인즈 경제학자들이 했을 때 그 자본론 뭐 그런 얘기고 지금은 굉장히 스피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IP를 갖다가 가치 평가를 하는 데서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특허청에서 꼭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사관하고 창안자가 제일 잘하는 신기술이니까 그 특허청 산하에서 돈만 벌지 말고 나는 그 제안자고 완전히 오픈해서 토론을 한 뒤에 시뮬레이션을 그 슈퍼컴퓨터 하면은 돈도 안 들고 내가 볼 때는 이 창안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뭐 그냥 사이드로 설명 하나 드리면 현재 이제 저희 그 미래부 산하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슈퍼컴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기상청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소유태 보면 이제 원스톱 기술가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러니까 연구 진행 중이고 완성품은 아직 안 나온. 예, 알겠습니다. 저 거기 회의 가면 말씀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가 지금은 다들 보편화돼 있지만 그게 초반에 나왔을 때 제 동생이 그걸로 창업 자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심사를 보시는 분들이 아예 모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냥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다. 현실이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실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그 뭐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했지만 차라리 빨리 기술 먼저 이렇게 확정을 해서 너 확실히 줄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교육 다 받고 뭐 하고 하면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했는데 제 동생도 다른 거 포기하고 교육 다 받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면서 그냥 스탑되니까 이 시간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사실 창업자를 아예 안 봐도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서 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금 이렇게 어디서 아까 은행에서 당연히 빌려준다 이런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자격 조건이 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대충 써서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막기 위해서 기준이 최근 이 공시되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이거나 1년 이내여야 된다. 그럼 사실 5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지원받고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내는 이런 프로젝트 큰 거 하려면은 사실 그냥 단순 아이디어로는 그걸 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순 아이디어여서는 안 되고, 그런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면 벌써 한 5년 차잖아요. 나름 오랫동안 창업을 해봤고 아니면 사업을 했고 아이템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 5년 동안 웬만큼 하나라도 어느 정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130명한테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재공지가 뜬 거예요. 모집이 안 돼서. 그래서 저도 사실 조그맣게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나는 아이디어도 있고 받고 싶은데 이미 사업자가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이 130명을 이미 5년 동안 이걸 받을 수 있는 아이템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받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탁상 공론이 되다 보니
당연히 그게 모집이 안 되니까 다시 재모집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분들께 그게 갈 수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합당한 어떤 범위 또는 자격 그리고 그거를 심사하는 분들이 단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진짜 제대로 심사하실 수 있는 분들 거기서 일단 뽑혀야 그 다음에 가치 평가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 단계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막 엉뚱한 사람들이나 좀 그럴싸하게 기획서 쓸 줄 아는 분들이 돈을 타시고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 아니요, 따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현재 문제이다 보니 좀 더 실질적인 현업을 좀 알고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이 중요한 곳에 가셔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누가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인력수를 잘 이렇게 좀 어떻게 모으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저 뒤에, 예, 뒤에. 저희가 그 기술가치 평가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수의 어떤 전문가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평가 기법들이 있지만 네. 평가에 들어가는 그런 팩터들을 네. 좀 더 정교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다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정성적인 면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면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의견 주신 분도 있지만 이제 그 평가 기관에 그 의뢰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전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 주어진 그 시스템 내에서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그 기술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의심을 하지 않지만 기술 가치의 특히 미래 기술이라는 특히 신기술의 그 미래 가치를 지금 현재로 가치화한다는 건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슈퍼컴퓨터라도 여러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환경 변화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수많은 맨날 베껴 써갖고만 박사만 들어가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특허가 먼저 됐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가지고 계신 그 기술을 현물 출자한다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특허가 만약에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현물 출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전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경험에 우러난 제가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제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평가 기관에서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만약에 그 가치 평가가 자기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무슨 좀 그런 제도가 더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한 경우를 한번 나온 그 기술 가치를 다시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런 이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한 번 더 아까 슈퍼컴퓨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험과 그런 지식에 의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좀 더 정확한 가치가 좀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떤 신기술을 하나 창설해가지고 각 연구소 정부에서 학계 무슨 알아볼 수 있는 사업을 다 만나서 내가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빵점이라는 얘기죠.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받고 26개인가 출원했어요. 그러니까 등록까지 다 하신 건가요? 다는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필요는 특허이고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대단히 필요한 특허인데 박사님들이 그 평가를 못하십니다. 알지를 잘 못하십니다. 다 오픈데 말씀을 드려도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시겠답니다. 연구비 달라고 합니다. 연구비. 이게 제가 자꾸 내용 이렇게 한심한 학계와 우리 정부 연구 무슨 실험실 무슨 진흥원, 인증원, 표준원, 관리원, 평가원 가서 직접 가서 뭐 백달을 찾아보니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예, 뭐 다 고쳐야 돼요. 끝나시고 뭐 저랑 좀 얘기 더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예,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그 아까 IP 금융의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래쪽에 또 그 제가 딱 듣는 순간 이거 문제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은행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업할 때 돈을 함께한 것과 빌려준 게 완전 다르고 또 투자할 때 다르잖아요. 동업은 같이 책임져야 되고 망하든 성공하든. 그리고 빌려준 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근데 투자는 성공하면은 땡큐지만 망하면은 그래도 리스크가 없는데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나눠서 인지하고 있는 사업자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은행은 당연히 뭐 담보로 하셔도 되고 유동화로 하셔도 되고 펀드도 가능하고 막 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정확하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정확하게 걔네들의 차이라던가 리스크라던가 이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안내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하게 되면 IP 펀드나 유동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뭐 소셜 펀딩이나 이런 거에서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겠지만 IP 담보부 대출이랑 딱 듣는 순간 아유 사업도 망했는데 돈도 잃은 걸 모자라서 기술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부 대출이라는 것을 과연 국가에서 허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전문가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네. 당연히 해야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요. 근데 담보부 대출이란 거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그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담보를 다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제출할 수 있는 담보라는 게 사실 뭐 건물, 뭐 예를 들어 공장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면 공장 건물 내지는 설비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담보를 가지고 이제 그런 담보가 없으면 아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담보의 범위를 건물만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담보의 범위를 최대한 좀 넓혀 볼 수 없을까라는 뭐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했던 건데 물론 그런 위험성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예요.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 저희도 실제 보면 한 3번, 4번 실패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성공하시거든요. 근데 돈을 다시 펀딩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기가 가능해요. 근데 기술이라는 것을 잃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왜냐하면 그분이 기술이 안 들어가서 사실 사업을 몰라서 망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잃은 것과 기술을 잃은 것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네네.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것은 은행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소비자의 선택인데 그걸 정책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오르냐 안 오르냐를 판단해서 그 제품을 없애거나 내거나 하는 거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 판단해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문제고 상품은 다양하지 않은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상품이 나온 거고 그걸 담보로 내고 내가 대출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개인의 선택인 거지 정책에서 단위에서 그걸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는 시장의 개인의 자유도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규제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산세나 36점 몇 번이든 다 공정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세팅을 해놓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택하라.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빌리러 가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당연히 그 이자를 대출을 받는 사실 제2차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국가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특허청에서 사실 10명만 모아오면 무료로 가서 가는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세금을 내서 하고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니 그런 제도가 필요한 분들을 당연히 하려면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히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자생하세요가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알리거나 홍보하거나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포메이션을 함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의견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이제 좀 홍보가 사실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예, 다음 질문. 예. 한 네. 2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하고 뭐 약간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아까 그 뭐 IP 관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술 금융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아니 잠깐만 이쪽 좀 먼저 하시고 다음에 조금만 네, 죄송해요. 그 결국은 수혜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뭐 페이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들한테 취중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결국 그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술이 실제로 그 뭐 많이 기술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선정하시는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 그 분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제 스타트업이 좀 많이 배분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실제 선정위원 선정하실 때도 아까 앞에 분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제 그 창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현재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정위원회 그 배진이 돼 있어야지만 그 고충을 알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소 중견 기업하고 스타트업 계정을 확실하게 좀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재 IP 관련 지원 뭐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돈이 많은 기업들한테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견 기업들한테 그런 돈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기네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방법론만 알려줘도 자기네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기업들한테 예산이 상당히 몰려가는 그런 이 폐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IP 서비스 시장, 민간 시장에 관해서 뭐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뭐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 걸 뭐 무조건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IP 서비스에 뭐 저도 이제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실감을 하는데요. 이게 가불관계가 돼서도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특허청이나 뭐 이런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 실제로 봤을 때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한테 돌아오는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체감적으로는 그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가도 낮아지고 관리도 사실 되게 타이트한 데다가 단가에 비해서 수행하는 업무는 또 상당히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민간 시장을 키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그 정부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적 영역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많이 풀되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은 줄여서 민간의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IP 서비스 시장이 크지 계속 정부가 관여한다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지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돈은 많이 풀되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한 분, 예, 누가 지금 마이크, 예. 잠깐만요. 그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나서 따로 조금 뭐 얘기를 하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죠. 예. 예,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인데요. 작년 이맘때 또 이런 그 세미나에 오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뭔가 좀 뭐 달라진 게 있나 싶더니 또 여전히 좀 탁상 공론 같은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세미나의 주제가 보니까 IP를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주된 내용인데 그 맥락을 다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IP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이유가 일단은 그 특허 침해 사건에서 그 무효화되는 비율이 너무 크고요. 60% 가까이 되고 또 침해 소송에서 데미지 그 산정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IP 가치가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하고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떨어져 생각하려면 어떤 이런 법원에서 침해 사건에서 그 데미지 산정액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은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나 쉽게 무효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와 같이 공조를 가야 되지 뭐 특허청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어떤 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12부나 13부로 재판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하시면 그게 훨씬 더 그 IP 가치를 현실적으로 그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저희가 그 1시 반부터 지금 거의 이제 4시 반까지 해서 3시간 동안 뭐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뭐 또 궁금한 사항들은 어차피 좀 명함들을 서로 주고받으시고요. 그래서 서로 또 업무에 도움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